정몽주의 암살을 다룬 창작물 같은 걸 보면 항상 철퇴가 나오더라고요. 확실한 타격 무기를 쓰지. 예를 들면 철퇴가 있고 철곤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가 파워풀한 걸. 현주교가 바로 정몽주 집 앞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실제로 암살할 때 다리를 잘 사용을 합니다. 양쪽에서 딱 끊는 거. 베네치아가 물의 도시라 다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작은 다리들. 또 이게 암살의 천국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모니올라입니다. 오늘도 임영환 박사님과 함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사님과 함께 그 하여가와 단심가 그리고 정몽주의 죽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대충 뭐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라면 이 스토리는 알고 계시죠? 그럼요. 이거 저기 우리 외웠던 교과서에 나와서 옛날에 그렇죠. 달달 외웠어요. 네. 근데 요새는 또 국사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또 모르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아니요. 이건 스토리도 국어 시간에 나옵니다. 국어 시간에 네. 나와요. 국어를 잘해야 이걸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화도 해군으로 이성계는 당대 이제 최고 실권자가 됐는데 낙마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낙마 사고 때문에 잠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틈을 타고 정몽주가 뭐 정도전이라든지 남은이라든지 윤소종이라든지 이런 이성계 일파들을 탄핵하고 뭐 유배까지 보내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방원이 이제 정몽주를 이제 초대해서 불러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세요? 원래 정몽주를 키워준 사람이 이성계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정몽주, 정도전 다 이성계가 키워줬고, 정몽주를 먼저 키워줬어요. 그리고 정몽주는 온건한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두루두루 인망이 있었고, 정도전은 좀 과격했고, 정치 역정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달랐는데, 위화도 해군 후에 우왕을 패하고 창왕을 세웁니다. 그랬다가 이제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고로 창왕도 공민왕의 손자가 아닌 게 되죠. 예, 그래서 둘 다 제거하고 공양왕을 세우게 되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성계 낙마 사건이 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정몽주는 이성계 라인 사람이었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정몽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신을 때린 거죠. 이건 이성계 입장에서. 그래서 이성계 휘하에서도 요즘 말로 하면 급진파. 예. 말씀하신 정도전, 남은 이런 급진파를 귀양 보내고, 이성계 이제 이 급진파 쪽에서 하는 말은 정몽주가 이제 고려왕실에 붙어서 이쪽을 전부 제거하려고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정몽주 입장에서도 정몽주는 온건파, 그리고 정도전이나 이런 다른 대신들은 급진파였으니까 이 안에서 다 같은 이성계 일파지만 거기 안에서 정몽주가 자기 세력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애매해요. 진짜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치적 격변기잖아요. 그리고 정말 죽고 죽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죽일 만한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정황이 조금씩 애매한 거예요. 근데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도전이 귀양 가고 뭐 남은이 귀양 가고 이런 일이 나중에 다 조작이다. 그때 아니었는데 뭐 그러면서 죽였다. 이러면 또 이건 완전히 정몽주와 온건파를 제거하기 위한 이쪽의 음모였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정도전이 조선 건국회도 이성계한테 그때 위기였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아예 없던 건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이성계도 조금 위협을 느낄 만큼. 그렇죠. 그런데 또 그때 이성계 반응을 보면 그 정도로 위협을 느낀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하여간 무슨 일이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한데, 정몽주가 원래 그 고려 개혁까지는 찬성했고 거기에 이성계 힘을 이용했지만 고려 왕실을 바꾸고 역성혁명을 할 생각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공양왕 즉위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위험하다 해서 그때 포지션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어떤 급진파와 온건파의 갈등 속에서 급진파를 밀어낸 건데, 이것이 이제 역성혁명에 반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증거가 없어요. 그냥 가능성을 네. 전개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가진 증거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은 정몽주가 고려 왕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는 맞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오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조금 뭔가 이게 좀 약간 좀 드라마화된 좀 그런 것 스토리화된 같긴 합니다. 그런 네, 스토리라는 정확한 거죠.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상 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할 수도 있는 초대였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부님. 정몽주죠. 임호 배우, 또 이방원. 아버님께서 너를 통해 전할 말씀이 있는 듯 싶어 온 것이다. 오늘은 소생이 이방원, 안재모 배우가 맡았습니다. 우선 술부터 한잔하시죠. 소생이 만수산에서 캐온 칡으로 담근 술입니다. 이 만수산이 그 개성의 송악산이더라고요. 네네. 뭐 소생이 칡으로 캤겠어. 아, 밑에 노비들 시켰겠죠. 하면 무슨 의도로 이따위 것을 적어보는 것이냐? 그 이방원이 이제 시조를 정몽주에 전했던 거죠. 다른 의도는 이 없습니다. 하여가라고 했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지조를 꺾고 시류에 편승하여 부귀영 하나 누리며 살자는 얘기. 내가 이런 어설픈 회유에 넘어가리라 믿었던 것이냐? 회유이기 이전에 숙부님에 대한 소생의 진심이고 설득이고 부탁입니다. 일단 잠깐 좀 여기까지 좀 끊고 좀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이때 관리였나요? 당시에도 이방원이? 당시에 이미 과거 급제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근데 벼슬의 급수로 따지자면 정몽주가 훨씬 높았죠. 그럼요. 완전 재상급인데. 그렇죠. 정몽주는 거의 이제 재상급이었고 이방원은 물론 최고 실권자인 이성계 아들이긴 했지만 그렇게 직급 자체는 이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국의 재상을 이렇게 자기 집으로 오라마라 할 수 있었을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라마라는 못하겠죠. 네. 그런데 이게 당시 개성의 정치권이라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넓지가 않고 인맥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적인 교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몽주가 원래 이성계하고 각별한 관계였고 참모이기도 했고 뭐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디 객관적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지션이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뭐 유력자의 뭐 자제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워낙 친인척들이 얽혀있고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사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거지 조선에서는 그런 것들에 좀 간섭도 많이 하고 고려 때도 이때 정치가 흉흉하니까 뭐 조심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하여가 하고 그 단심가는 그렇게 뭐 만나서 이러고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제 스토리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원래 알고 있었던 스토리는 그날 만나서 서로 이제 폼나게 영화처럼 이제 시조 읊고 뭐 이렇게 답가하고 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무슨 무공 고수들의 대화처럼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지만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이거 제가 솔직히 하기로 초등학생 때부터도 그 하여가는 유명하잖아요. 뭐 단신가도 유명하고. 근데 딱 초등학생 때도 궁금했는데 정말 이렇게 촌스러운 시 가지고 설득을 했을까? 근데 그게 초등학생 때부터 궁금하셨어요? 저는 그게 저는 워낙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데 아니 뭐 초등학생도 알만한 소리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아 그렇게 천박하고 유치하게 했겠어요? 정말 무슨 시조를 가지고 상대방을 떠볼 거였다면 훨씬 더 고단수로 하죠. 뭐 어떤 그 정말 어려운 고사성어를 쓴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저렇게 애들도 알아들을 소리를 뭘 굳이 시조로 보내. 그리고 또 하나 굳이 저렇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시 이미 정책이 집행되고 있었고 정치적 포지션이 있었고 뭐 예를 들면 정도전 남은 귀양 보냈으면 뻔한 거지.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 조폭두목이나 뭐 이런 사람이 지하실에 잡아다 놓고 너 진짜 이럴래? 뭐 이럴 때는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후세 사람들이 이방원이 그러니까 태종이 그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조금은 그 장면을 미화하기 위해서 미화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권력자들 간에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정당 총무님들이 이제 무교동에서 만나서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는 접해보지를 못하잖아. 저도 그 자리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대중들한테는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이제 스토리가 가야 되는 거야. 우리 생각처럼. 삼국지도 맨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정몽주와 이방원의 만남도 사석에서 이뤄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었는데 그것을 좀 어떤 대중들에게 이해할 수 설득하는 있게, 예. 과정에서 서로가 이제 시조를 이제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라는 사석에서 만났는지 뭐 정자에서 만났는지 궁궐에서 지나가다 만났는지는 저희는 그런 걸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들 간의 얘기는 될 수 있고 꼭 저렇게 안 해도 저 사람의 정치적 포지션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는 행동, 말에 그리고 알 수 있죠. 뭐 내 편이 돼주세요라고 할 때도 지금 이방원 입장에서는 자식들 간에도 경쟁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방원은 정몽주에게 내 편이 돼주세요라는 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때 아직 뭐 만수산 드렁직 운운할 때는 아니죠. 이성계가 아직 왕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야심 속에서 지금 형제, 아들들, 부하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에 신숙주를 만나서 내 편이 돼주라. 뭐 이런 포지션 지금 비슷한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조의 내용은 좀 천박하죠. 내가 정몽주쯤 되는 사람 내 편으로 꼬시려고 하는데 제 통장에 지금 한 1,000억 있는데 롤스로이스도 하나 차 좀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게 그 정몽주 위상에 맞는 거냐고. 어디 저 동네 저기 누구 이렇게 설득할 때나 하는 거지. 행동대장 뽑을 때. 근데 박사님의 눈에는 그렇게 하여가와 단신가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단신간은 괜찮은데 문 하여가 저런 쪽지를 어딘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세력을 키워야겠어. 그러면 이제 정몽주 같은 이제 훌륭한 정치가도 내 편으로 만들고 뭐 기자님 같은 언론인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저 좀 행동대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보디가드. 이제 우리 집 동네에 약간 주먹 쓰는 분이 있는데 니네 조직이 좀 내 편 들어줘라. 그럴 때는 하여가 같은 거 하나 하겠다. 좀 폼나게.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조금 이제 정치적 거물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인데 그거 치고는 너무 좀 순진한 그런 내용이고 좀 그런 아니 내용이다. 순진하다기보다는 너무 천박하잖아요. 천박하다 하여가의 내용이. 저는 천박한 것까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내가 정몽주면 아니 얘가 나를 뭘로 보고 수준 저는- 떨어져서 같이 못 놀겠다 이랬겠다. 저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품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내 편이 돼달라고 하는 게. 그거는 품격이 있어요. 훨씬 어려운 걸로. 이게 이 시대가 학문, 뭐 어려운 한자 이런 걸로 자기 학문과 어떤 포지션과 이런 스케일을 증명하던 시대잖아요. 그럼 좀 멋있는 시를 쓰던가 뭐 그래야 그렇지 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거는 너무 좀 급이 낮은 그런 애들 그런 분들 할 때 그래요? 거기다 내가 어이 나랑 편 먹어 이렇게 하겠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저렇게 탁 지나가는 말로 탁 던지고 그랬을 때 어이 형님 멋있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좀 계속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뜻이고 부탁입니다. 너의 진심은 받아들이마. 허나 평생을 지켜온 신념과 절의를 꺾을 수는 없느니라. 너의 시조는 너무 급이 낮다. 대쪽 같은 지조와 절개는 분명 만인의 귀감일 것입니다. 허나 산에는 대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틀리고 꺾인 칡넝쿨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어우러져 비로소 산을 이루는 것일진데 어찌 숙부님께서는 대나무만 고집을 하시는 것입니까? 한 번쯤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 몸을 맡기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연의 순리대로 흐르는 물이었다면 내 진짜 그리하였겠지. 허나 네가 말하는 역사의 흐름이란 결국 역류, 반역일 뿐이니라. 숙부님, 정몽주가 거절을 하죠. 제발 한 번만 꺾어 주십시오. 이제 정몽주도 뭔가를 써왔습니다. 바꿔라. 단심가겠죠. 이건 너의 진심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아버님께 전해드리거라.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시조를 괜히 썼구나. 일단 여기까지 보죠. 그러니까 아까 뭐 이렇게 시조로 본심을 확인했다라는 거는 그냥 창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근데 당시에 이 이성계 일파 안에서도 어찌 보면 정몽주는 약간 온건파, 그리고 나머지 정도전이라든지 남은 이방원 같은 사람들은 급진파,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어쨌거나 이성계의 입장에서는 결국 다 같이 데리고 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않았을까요? 이성계는 정몽주를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요때 상황은 큰 디테일에서는 좀 정확치 않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몽주가 어디까지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했는가라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럼 병문안을 왜 갔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고 간다. 정말로 뭐 정도전 남은 귀양 보내는 게 이성계까지 화살이 꽂히는 거였고 이런 거라면 병문안을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이 급진이나 온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국가를 만들자 이런 거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게, 개혁론만 갖고 보면은 전체적인 지향성은 같은데 이거를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뭐 그럴 거 갈 거라도 10년 유예했다가 뭐 이렇게 하자는 것과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하자든가 이런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정도 차이예요. 기본적으로 정책만 갖고 얘기하면. 근데 여기에 이제 역성혁명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좀 애매하다는 거죠. 이성계는 정몽주가 이 역성혁명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죽이거나 할 마음은 없었고 어떻게든지 설득하든지 협박을 하든지, 정몽주는 워낙 명성이 있었으니까 죽일 생각은 내 편으로 없었어요.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역성혁명을 하더라도 역성혁명을 한 다음이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정몽주가 오히려 저쪽에서 인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정도전이 해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역성혁명론을 가지고 정몽주와 이성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더라도, 야, 그렇기 때문에 쟤를 더더욱이 내 편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엄연히 냉정하게 보면 정몽주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성계가 자신을 후원하는 것을 그렇게 그걸 허락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 판도에서 이성계의 힘은 너무 막강해졌기 때문에 막 단박에 내가 재상이 돼서 오늘 너를 친다 지금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록에는 좀 자꾸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기록이 제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강도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장면에서는 예를 들면 기자님하고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요 장면에서는 7대 3의 파워를 보이다가 저 장면에서는 10대 1의 파워를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요 저울추의 그 강조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좀 그 정몽주의 사망과 관련된 그 앞뒤 기록들이 조금 불분명한 것들이 많다는 그 거잖아요. 강도가 좀 안 맞는 네. 것 같다. 아마 조금 어찌 보면 이성계 입장에서도 조금 부끄러운 기록일 수 있잖아요. 그때 당시 재상을 암살한 일이니까 그 명망에 있던 사람은.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모호하게 기록을 또 남겨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면은 이게 사실 고려사가 나중에 세종 때 정리되기 때문에 세종이 태종은 어느 정도 비호하려고 노력은 좀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역사를 막 왜곡하 이것도 안 된다 하여간 좀 세종도 고민을 참 많이 했어. 왕자의 난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니까 이렇게 어쨌든 좋게는 써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왜곡 못 하겠는데 정통성을 파괴할 정도까지는 못 하겠고. 근데 고려사에도 보면 이성계는 정몽주를 죽이라고 안 했고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인 걸 무단으로 죽였고 이성계는 굉장히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는 또 정직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막 없던 얘기를 막 만들어내고 이건 아닌데 그 좀 아까도 말했지만 강도와 표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근데 확실한 거는 어쨌거나 정몽주는 그 역성혁명에는 반대했다라는 거잖아요. 뭐 일단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고려는 되게 좀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정몽주도 범이승계파에 있었으니까 고려를 이제 갈아엎고 조선을 세우는 거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찬성할 법도 한데 끝까지 이제 정몽주 개인의 입장에서 고려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선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이게 사료가 없으니까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미 대세가 끝났고 자기와의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계는 정몽주에게 좋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였죠? 정몽주쯤 되는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설득하겠어. 네가 지금 평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개혁안을 내놓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네가 세우고자 하는 국가적 비전이 있지 않느냐. 근데 솔직히 지금 이게 되냐. 그리고 우리가 역성혁명을 했던 오명을 가지더라도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그 나라를 만들겠다. 같이 만들자. 이렇게 설득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뭐 왕은 되겠지만 바로 왕 다음에 최고 높은 권력자는 너에게 주겠다라든지 글쎄 권력을 준다기보다는 당신이 추구하는 개혁을 하자. 철학, 사상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국가체제 기회를 주겠다. 개혁을 하자. 근데 그 전에 과정법 개혁할 때도 그랬지만 이 고려 구신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자라는 거고. 예. 그리고 이성계가 고려 구신들을 다 숙청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일단 내가 왕이 돼서 권력 구조가 되면 나 쟤들 다 포용할 수 있고 쟤들도 나 따라올 거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겠어요. 차라리. 그랬을 때 뭐 정몽주가 뭐 군대를 키울지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설득하겠죠. 좀 유치하게 내가 너한테 벼슬 줄게. 뭐 이렇게 설득하겠어. 그런 거를 좀 뭐 던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나라를 구합시다. 우리 격동의 정치사를 봐도 다 만나서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혹시 이성계 입장에서 정몽주는 진짜 위협 세력으로 성장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던 건 아닐까요? 그런 제안을 못했던 이유가 박사님께서 예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정몽주가 뭐 말도 잘 타고 그래도 조금 이제 호방한 기질도 있었다면서요. 그래도 뭐 혼자 힘으로 뭘 하겠냐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기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가 워낙 격동기니까 그리고 지금 막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공존하던 게 아닐까. 이거 솔직히 이건 역사적 근거는 없고 그냥 정황으로 봤을 때 영화를 만든다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몽주의 위험성도 높아지는 반면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지. 그 효력도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민하던 단계 같아요. 이게 너무 큰 대여인데 원래 적은 키워주고 내 편으로 삼는 거 아니야? 나 같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2단계도 죽인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지. 알겠습니다. 계속 좀 영상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원 집에서 나와서 터덜터덜 이제 가는데 이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원래는 선지교고 정몽주가 죽은 다음에 거기서 대나무가 자랐다고 해서 선주교가 나중에 된 거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선지교는 북한 개성에 남아 있고 네. 북한 국보더라고요. 네. 저 다리가 조각도 들어가고 예쁜 다리죠.
웬 놈들이냐? 수시중 대감. 방원이가 보낸 것이냐? 이방원 영감의 말씀 먼저 전하겠소이다. 대업을 위해서는 조영규죠, 이제 이방원의 신부. 근데 당시 조영규도 용서해달라 하셨소. 관리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런 순간이 오리라 이해가. 근데 참 어찌 보면 좀 막장이긴 하죠. 왜냐면은 그냥 그 실권자 아들이 이제 시켰는데 관리가 가서 이제 암살을 한 거니까.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찬탈이 되어버렸다고. 그 옛날 영화의 병이 저렇게 죽을 때 길게 얘기하는 건데 죽을 때 하긴 뭐 암살이니까 그거를 빨리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숨통을 끊는 게 중요할 텐데 저렇게 야 하면서 천천히 죽이지는 않는단 말이죠. 암살이라는 게. 저 장면은 그 여러 가지 사실 고중 오류는 있어요. 첫째, 옛날 사람은 저렇게 걸어 안 다닙니다. 걸어서 안 다닌다고? 말 타고 다니. 그럼요. 누가 걸어 다녀. 그럼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암살을 했겠네요. 기록에도 말 타고 가고 있었고요. 그 사실은 선주교에서 죽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단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말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아 그건 당연히 아니었겠죠. 습격을 예. 했죠. 예. 정몽주가 말도 잘 탔잖아요. 네. 그래서 몸 말을 돌려서 피합니다. 이거 말 탄 오토바이 들어서 세우듯이 이거 어려운 묘기인데 그러면 좀 잠깐 못 가게 막아두고 그렇게 암살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냥 튀어나와서 치는 거죠. 누가 뭐 길을 막고 편지를 전합니다 이러고 해. 급박하게 돌렸는데 말을 돌려서 뛰니까 말도 속도가 느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쫓아와서 말을 치니까 말에서 떨어진 다음에 죽인 건데 그리고 저렇게 칼을 쓰지 않습니다. 이 칼은 영화에서나 멋있지. 실제로 이제 암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 주로 철퇴, 뭐 철봉 이런 거였어요. 철퇴. 맞아요. 항상 저도 이제 정몽주의 암살을 다룬 그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나 이런 창작물 같은 걸 보면 항상 이제 철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한 타격 무기를 쓰지. 아 이제 칼이나 화살을 쓰게 되면 이게 부상만 있고 이제 치명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게 철퇴가 있고 철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좌우가 하지만 이렇게 파워풀한 걸. 파워풀. 왜냐면 확실하게 진짜 숨을 거둘 수 있게 하는 무기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암살을 할 때는 주로 그런 철퇴나 이런 그런 류의 무기를 쓴다.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김종서 그 개유정난 때도 철퇴 같은 거 쓰지 않았어요? 그렇죠. 철퇴로 하죠. 아 그래서 철퇴를 쓰는구나 암살에서는. 저게 그래도 고증이라기보다는 설정이 잘 된 부분도 있는데 어떤 거? 선주교 사건이 왜 나왔냐면은 지금 개성에 숭양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 예, 그 바로 앞에 선주교가 있어요. 아. 그런데 숭양서원이 원래 정몽주 집터예요. 오 집터예요. 예, 그러니까 선주교가 바로 정몽주 집 앞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 작은 다리와 하천이라는 게 매복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암살할 때 다리를 잘 사용을 합니다. 오도가 또 오도가 지금 드라마 못하니까. 그건 잘했는데 양쪽에서 딱 끊는 거. 베네치아 가시면 베네치아가 거기 왜 물의 도시라 다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작은 다리들. 베네치아가 또 암살의 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정치인이 암살당한 장소가 지금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 동상도 서 있고. 제가 거길 가봤더니 딱 저런 식이더라고. 다리 건너갈 때 앞뒤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암살당하지만 암살의 위험에 휩싸였던 그 피렌체 양반이 있었는데 자객이 몇 번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절대 도보로 다닌 적이 없다. 무조건 말 타고. 아니야, 배로. 그냥 배로? 배로 다녔는데, 실제로 어느 날 방심하고 땅을 밟았다가 성당 앞에서 암살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리에서 이제 암살당하기 쉽고 또 그래서 도보로 다니다가는 자칫 또 큰일 날 수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선주교 근처였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매복하기도 좋고 되게 그런 데가 놀이는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록에 보면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으로 오는 길에 자객들이 출연하니까 정몽주는 말을 타고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런 극적인 상황에서 이제 암살되는데 이 정황으로 봐서는 선주교 위일 수는 없어요. 근처일 가능성은 있어요. 박사님 그 개성에 가보신 적은 없죠? 네. 아니, 그 마치 개성에 가보신 것처럼 얘기를 해서 개성에 갈 기회가 있긴 있었어요. 전에 한참 그러니까 예전에 분위기 좋을 남북 때, 분위기 답할 좋았을 때. 근데 뭐 갔다 온 사람 말 들어오니까 딱 정해진 데만 가고 예. 창밖에 사진도 못 찍게 하고 네. 뭐 그래서 안 가기 잘했다. 근데 역사학자분들 한번 개성에 가보고 싶긴 하겠어요. 왜냐면 네. 워낙 또 역사적인 그래서 그때 뭐 많고 단체로 하니까. 간 팀도 있고 저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갔다 온 양반들 말 들으니까 뭐 가도 별 가고 싶은데 보여주지도 않고 지정한 데만 가라고 그러고 사진도 나중에 찍은 거 전부 검사해서 지우고 유리창도 다 이게 닫아놓고 다니고 뭐 그래서 가서 뭐해. 알겠습니다. 저 영상 이어서 좀 볼게요. 지금 철퇴 나오죠? 꼭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때려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때려도 되는데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게 두려워서 그런가? 헐리우드 영화도 그런데 주인공이 죽을 땐 일단 타이밍이 너무 길어. 옛날 영화도 보면 앞에다 놓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정말 드라마적 설정이지. 실제로 말을 많이 하는 경우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경우죠. 모욕을 아직 죽일 용기가 없거나. 네. 그러니까 진짜 프로페셔널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진짜 짧게 짧게 끝내야 그게 이성계가 슬퍼하는데 근데 유동근 배우의 명연기입니다만 저렇게 슬퍼하지는 근데 또 않아요. 저렇게 왜 슬퍼하겠습니까? 아마 정몽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이성계 입장에서는 저렇게 울고 슬퍼하기보다는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랬냐 정도 다음 반응이겠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어떤 구도에서 만들어졌고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해야 되니까 이성계가 수습해야 되니까. 저렇게 울부짖을 정도면 저 양반 장군 못했어요. 전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성계에 대해서 뭐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뭐 이건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그렇게 길게 하거나 많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성계만큼 많은 전투 그리고 다양한 군대와 전투를 경험한 군인이 많지가 않아요. 임진왜란도 7년인데 실제로 싸운 건 2년 정도란 말이에요. 3년? 그렇다면은 그 이성계는 거의 평생 청년 때부터 노년 때까지 수많은 전쟁터를 갔어요. 뭐 규모가 좀 작았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부하들도 죽고 여러 가지 많이 봤을 텐데 이제 저 단계까지 오셨으면은 이제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나이 들어서 이제 막 몸과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근데 약간 그 증세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왕자의 당 같은 거 이런 거 미리 첩보가 들어왔는데 우물쭈물 한다거나. 근데 실제로 명장들도요 나이 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정말 그때 그 나이면 지금보다 훨씬 더 20년은 더 이제 한 건데 내 나이 정도에 벌써 왕이 되잖아. 근데 뭐 지금 내 생각하면 시켜도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당시 이렇게 정몽주가 죽었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그냥 뭐 자기 허락도 없이 죽여버리는 사태가 발생한 건데 이성계 입장에선 뭘 당장 수습해야 했었던 과제는 뭐였을까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정황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계 입장에서도 이제 정몽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역성혁명으로 이제 이건 뭐 거의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정몽주를 진짜 죽이는 방법도 있고 귀양 보내는 방법도 있고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정몽주를 죽이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울부짖는 게 아니라 이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닌데 왜 이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드라마 장면 속에서 나왔지만 정몽주가 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방원 너가 나를 죽임으로써 이건 이제 찬탈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역성혁명으로 가고 아니 뭐 안 죽였어도 찬탈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긴 가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역성혁명이 일어나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거칠게 할 것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이성계 입장에서는 유배 정도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이방원 입장에서는 좀 공을 세우고 하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고 그 3단계 전략 중에서 죽이면 어떤 의미로 보면 즉각적인 효과는 확실하잖아. 나 이제 칼 뽑았다. 죽임으로 해서 이제는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역성혁명까지 3단계 전략이 있었다면 정몽주를 죽이는 바람에 1, 2단계 건너뛰어버리고 그냥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 이방원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를 한번 부려본 거네요. 정몽주 암살이라는. 네, 그래서 사실 이성계가 집안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방원은 또 사실상 막내였고 진짜 막내는 아니지만 사실상 막내였고 그러다 보니 뭐 형들도 장군이고 특히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강씨 부인 소생들이 자기보다 어리지만 얘네들이 아무래도 벌써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었고 왜냐하면 이성계 큰아들부터는 집안 결혼하는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집안의 혼인 인맥도 쭉 이상하게 내려오는데 그러게 첫째 아들은 그렇게 뭐 변변치 않은 네, 그렇게 가문과 쭉 결혼을 보다가 하고 뒤로 갈수록 조금 괜찮은 집안과 결혼을 할 수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래서 이제 고려 왕족하고도 결혼하고 그거는 제가 또 생각 못했어요. 공양왕의 형이 왕후인데 왕후가 이성계하고 사돈이에요. 이방번의 장인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 입지에서 이방원이 뭔가를 좀 하고 싶었겠죠. 근데 당시 이방원 부인 그 민씨라고 하는 그 집안은 조금 그래도 고려에서 어느 정도 되는 집안이었어요? 민씨 집안은 그래도 꽤 괜찮아요. 뭐 괜찮은 A급 집안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방번은 또 왕씨 집안이고 뭐 아무튼 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당시 이방원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서 좀 한 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라는 좀 생각을 했었겠네요. 네. 그래서 한 건을 하자.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성급해진 거죠.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 정치판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이 딴 거 몰라도 과감한 건 인정해 줘야 되잖아. 그럼 박사님께서는 이방원의 정치적 승부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역사학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당시에 어쨌거나 이방원이 뭐 자신의 어떤 입지를 확 좀 뒤바꿈하기 위해서 결국 뒤로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잘한 선택이었다? 아니면 좀 부족했다? 그건 저 역사학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학의 영역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성계가 결국 이방원을 안 키워주잖아요. 결국 왕자의 난이 발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이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분쟁을 막고 좀 아름답게 끌고 가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 정리를 잘하고 싶었고 본인은 뭐 카리스마 있는 장군이었고 집안의 가장이니까 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성계는 확실히 정치인의 때는 좀 덜 묻었어요. 그런 것이 이방원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자신의 장점으로 보일 수 있었겠죠. 본인이 역사에 남는 명예로는 조금 손해를 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승자가 됐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도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순 정치인의 모험으로서는 굉장히 과격하고 과감하게 나가서 이방원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서운 애들이 손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확실히 이방원은 승부사적 기질은 나중에 왕대서도 보면 왕자의 난도 그렇고 승부사적 기질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방원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정몽주까지 암살하면서 진짜 내가 그런 부담을 떠안았는데 나를 왕을 안 시켜줘? 라는 생각이 나중에는 뭐 들기는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키워나간 거니까. 아니 요즘 정치인도 보면은 이렇게 늘 협상 잘하고 유한 사람이 있고 막 세게 나가는 분 있잖아. 그 세게 나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쫓겨도 나고 그래도 그거 안 버리고 계속 세게 나가다가 나중에 좀 더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제거되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굴곡을 겪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뭐 본인이 어떤 데미지를 감수하고 어떤 거를 나는 가지고 오겠다라는 건 본인의 판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정몽주의 죽음에 관한 고려사 기록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주의 머리를 저자에 내걸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아니 기왕에 죽였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몽주한테 미안하니까 우리 정치 노선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정치의 냉혹함이지.
정몽주의 머리를 저자에 내걸어 보이고 방을 붙여서 이르기를 없는 일을 꾸며내고 대간을 꿰어서 대신들을 모해하고 국가를 시끄럽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찌 보면 없는 일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한 거군요. 정당성을. 정몽주는 영일현 사람이다. 영일현이 포항 쪽이죠. 포항, 네. 영일만 거기군요. 영일현 사람이다. 사람됨이 뛰어나고 호방하고 고매하였으며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우면서 큰 절개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게을리하지 않았고 성리의 학문을 정밀하게 연구하여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으며 강설하여 겉으로 함의를 드러내며 있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뛰어났다. 우리 태조, 그러니까 이성계는 평소부터 재능을 중시하여 매번 정벌하러 나갈 때마다 반드시 함께하고 실제로도 그 황산 전투 때 정몽주랑 같이 나갔었고 또 그만큼 또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게 어떤 뭐 병법이나 이런 데에 조금 정몽주도 뛰어났다? 병법까지는 병법까지는 모르겠고 모르겠고 그냥 어떤 실제로 행정, 군대는 제갈량이 왜 필요하겠어요. 아. 작전회의 때 필요한 게 아니라 보급, 행정. 그 보급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누차 천거를 더하여 승진해서 재상이 되었다. 이때 국가에 사고가 많아 기무가 많고 번잡하였는데 정몽주가 큰 일을 처리하고 크게 의심스러운 일을 결단할 적에는 목소리나 안색이 바뀌지 않고 이쪽 저쪽에 바로 응대하되 모두 적당하게 맞추어 베풀어 놓은 것이 많았으니 당시에 왕을 보좌할 만한 제목이라고 칭찬하였다. 어쩌면 잘 안 어울려요. 여기 뭐 머리에 저자를 내걸고 뭐 모해하고 국가를 시끄럽게 했다 해놓고서는 바로 뒤에는 또 이렇게 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조금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정몽주는 평이 당시에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 큰 일을 처리하고 크게 의심스러운 일을 결단할 적에는 목소리나 안색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꼭 무슨 일이겠어요? 우리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보지만 무슨 새로운 법 만들 때 이 법이 될지 더 큰 혼란이 일어날지 뭐 이쪽은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이럴 때 양쪽을 설득하고 또는 보통은 도장을 안 찍으려고 그러지. 야, 이거 했다가 괜히 나 욕만 먹을 텐데 그럴 때 추진력 있고 이 추진력이 멍청해서 추진력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추진력 있는 거하고 멍청해서 추진력 있는 거하고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그거 아니야. 남들은 막 이러고 저기 도장 안 찍으려고 그러고 분노로 안 하려는 사람, 책임 회피하려고 안 하는 사람, 그 책임 회피도 이렇게 되면 분명히 A가 될 테니까 싫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했다가 민원 막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래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나를 따라와서 이렇게 하고 그 문제는 내가 이렇게 양보하겠어. 이렇게 끌고 나가는 능력이니까 저건 정도전한테 없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용 중에 뭐 이쪽 저쪽에 바로 응대하되 모두 적당하게 맞추어 베풀어 놓은 것이 많았으니라는 표현은 이게 이렇게 길게 써놨지만 좀 줄타기를 잘했다. 아, 근데 저거는요, 나중에 그 과전법 개혁할 때 보면은 뭐 정도전이나 조주는 하자고 그랬고 고려 구신들은 다 반대했고 저기 정몽주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랬거든요. 그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이게 무슨 기회주의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이 부족해서 이쪽 가서는 이 말 듣고 저쪽 가서는 저 말 듣고 그랬다는 소릴까요? 아니죠. 융통성이 있었다. 융통성이라기보다는 양쪽을 조절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을 조절한다는 게 정말 바보는 그렇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놓고 아 그냥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이거 양보합시다. 네 말도 맞아, 내 말도 맞아. 뭐 그런 식으로. 근데 하는데.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당신 9개를 들어주고 한 가지만 양보하는 거니까 우리 강경파한테 가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저쪽도 이제 들어주겠댄다. 한 가지만 해달라니까 해줍시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제일 바보예요. 왜냐하면 9가지를 양보해도 한 가지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 못하고 이 건수를 잡아서 쟤들 아예 다 매장시켜 버릴 거야. 난 파워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몽주가 가서 타협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집행하는 시기는 조금 한 10년 여유가 늦어지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지금 네가 과격하게 해도 이 정책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갈 것이다. 만약에 이런 어떤 흐름을 알고 설득하는 거라면 이건 큰 사람이죠. 근데 가끔 이제 멍청한 협상가들은 숫자로 해요. 그 다음에
꽉 막힌 급진 애들은 어차피 니들이 하나도 양보 안 하고 해도 그 법 시행하다 보면 우리도 그런 거 많이 봤잖아. 부작용만 터져가지고 안 되는 거. 그래서 차라리 좀 양보 개선을 해서 했으면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게 가는 길인데 그거를 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급진적인 사람 중에 멍청한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실패하면 꼭 해석을 이렇게 그때 죽였으면 되는 건데 더 세게 나갔으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이제 이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정몽주가 큰 스타일이었네.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기회주의적인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사태를 알았네. 어찌 보면 좀 미래를 조금 볼 수 있는 사람이었네. 실제로 지금도 그런 거 많아요. 이게 어떤 법을과 정책을 내세우자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1.1획도 양보하지 않아야 이 법이 성취된다고 주장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세우고 그 개선책을 빌미로 저쪽도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러면 이거는 타협하고 양보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밀어붙였다가 안 되면 양보했기 때문에 안 된 거라고. 끝까지 갔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제일 바보라고. 세상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는 것과 법과 사회를 정책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정몽주는 당시 법 만드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절대 기회주의적으로 타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책을 알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각자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있는데 정몽주는 거기서 약간 큰 판에서 아 이거는 솔직히 포기해야 하는 것, 이거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잘 구분을 해서 좀 반대하는 세력도 잘 좀 설득도 하고. 그리고 좀 어차피 큰 예, 산에 정치인이었다. 올라가려면 너가 이걸 버려야 된다. 너는 이거 안 갖고 가면 산에 못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걸 갖고 오면 산에 못 올라가.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협상 카드로 써서 아, 그렇게 해서 저쪽이랑 얘기를 해. 그러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 야, 요즘 진짜 정치인들도 이거 들어야 할 것들이 많다, 이거는. 근데 진짜. 이건 안 돼. 내 인생 살아서 보니까 어. 이거는 절대 설득이 안 돼. 그렇죠. 진짜 이게 우리가 이게 해결은 해야 되지만 결국 막 정말 해결이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연금 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지금 우리나라 이슈되는 정책들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누가 하나 진짜 총대 메고 나서서 이거 우리 해결하기 어려운 건 알지만 지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군요, 정몽주가. 알겠습니다. 이제 얘기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조금 이제 질문으로 어쨌든 우리가 정몽주 하면 충신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 방송 준비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좀 충신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 정몽주에 대해서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지 않은가라는 좀 생각도 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 저도 정몽주 쓸 때 늘 하는 말이 정몽주가 충신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충신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충신이라는 거는 그 시대에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다른 시대의 도덕적 교훈으로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정몽주의 가치는 도덕적 교훈보다 국가 개혁할 때 추진하고 행동하는 어떤 인간으로서 리더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귀감이 많이 되는 사람인데 충신이라는 걸 내세우다 보니까 이쪽을 거꾸로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충신이라는 것도 물론 뭐 후대에도 도움이 되고 그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더 큰 교훈을 충신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맞아요. 그냥 너 충신만 강조하다 보면 단순히 우리가 도덕 기준으로서 뭐 훌륭한 사람이다에게만 이제 그치니까. 근데 오늘 박사님이랑 거의 이제 1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아, 정몽주라는 정치인이 그냥 그렇게 쉽게만 볼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저런 정치인은 결국은 양쪽에서 맞아 죽는 게 세상의 비극인 거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에서 명예와 돈이나 출세를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세상에 베푸는 것과 정몽주 같은 사람이 베푸는 것의 차이는 크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정몽주 같은 사람이 다수인 적은 지구상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좀 더 알고
좀 더 제대로 된 포지션에 갖다 놓고 아니 설사 내가 좀 더 급진적으로 난 정도전처럼 하고 싶어라고 해서 하더라도 정몽주의 이런 면을 충신으로만 커버 안 되거나 아니면 정말 죽여서 비극적으로 묻어버린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더 많은 정몽주를 많이 만들어내고 용납하고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고 희망이 있는 사회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엔 급진도 있고 막힌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있어야 된다고 있어지지도 않고 없어야 된다고 없어지지도 않아. 세상은 그냥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몽주라는 사람의 모두가 정몽주가 되자는 게 아니라 정몽주라는 사람의 스타일에 받아들일 줄 그렇죠. 알아야죠.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맞아요. 가능하면 많은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 박사님과 드라마 정도전 함께 보기 하면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나누는데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오고 있는 저희 SNS랑 또 저희 채널에도 많은 방송과 관련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